출발 새아침. 자본주의 세상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소비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독과점 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 결합을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하는 거죠. 배달앱 서비스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기습적으로 수수료 책정 방식을 바꿈으로써 코로나19 여파를 틈타 영세 상인을 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려다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한 대한민국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이들의 횡포는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여론의 따가운 비난에 못 이겨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모쪼록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우리가 이 뉴스만 들으면 어디든 끼어들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창석의 꼭 끼어 어땠습니까? 이 제목 좋아요? 네, 이 코너 좀 제목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아침 느낌이 좀 나니까요. 아, 근데 지금 얼핏 보니까 우리 또 오창석 평론가가 약간 꼭 끼어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머리 약간 벼슬처럼 하고 왔네. 네네. 요즘 닭벼슬 머리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합당 후보가 어제 관악에 출마한 후보였죠. 네. 네. 3040 세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 이러면서 폄하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미래통합당의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인데요. 일단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보면 깨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라고 발언을 남겨서 이른바 3040 세대의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딱 요 나이대에 그래 30대 중반인가요? 지금? 네, 딱 30대 중반입니다. 논리가 좀 없어요, 평상시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그래서 이분보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했지만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제가 발언했던 것을 녹취로 풀어보기도 하고 다시 들어보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된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유감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썼다가 더 큰 논란이 되자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저도 아직 안 그래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SNS에 본인이 사과한다. 그렇지만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네. 그 본인의 진위가 아니었다는 그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하는 건지를. 근데 어쨌든 그것도 지웠습니까? 네, 그것도 지웠습니다. 아, 내가 말한 걸 또 들었을까 그분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는 뭐라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곧바로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일단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 후보 성격에 문제가 있다. 성격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운동권이었다가 변신한 김 후보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황교안 대표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운동권이었다라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야기. 사실 이제 김대호 후보는 2012년 관악갑의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유기용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활동을 시작하긴 했었죠.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경고 조치를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긴 했는데
뭐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징계는 없었고요. 네. 그냥 이제 통합선대위의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런 이야기만 남겼습니다. 네. 해당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엄중 경고하였다. 이 정도 발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또 네. 얘기한 것도 사실은 좀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이해찬 대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교통이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발언의 전문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가족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교통이 좋지 않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이제 전문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언은 흔히 말하는 이제 핀셋 워딩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전문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한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부산의 교통이 예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이유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죠. 뭐 좀 초라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아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맥락은 그 맥락과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BRT라고 해서 서울과 동일한 이제 중앙교차로의 버스 노선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서울과 맞지 않아서 더 큰 교통 체증을 빚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오창사 평론가 고향이 부산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더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그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하위 소득 70%가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주겠다. 다만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100만 원 주겠다 일괄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전날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전부 주자 막 이랬었잖아요. 네, 서로 맞습니다. 간에 이제 이거 선거 얼마 앞두고 실제는 선거 기간 전에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거의 상수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정치권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재난 소득, 뭐 기본 소득 재난 수당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재난 긴급 지원금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이제 발맞춰서 나섰는데 하위 70%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제 국민들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산정한다면은 우린 어렵다. 지금이 어려워서 요청하는 것인데 어떻게 몇 년 전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부산에서 당 차원에서 이제 100%를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하루 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급하자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자까지는 이제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13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게 네.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내놓는 이런 안 같은 거는 정부하고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닌 100만 원 4인 가족을 드리면 13조 원이고요. 통합당 아닌 1인당 50만 원이면 25조가 소요가 더 많이 들죠. 네, 훨씬 더 많이 들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반응은 일단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해서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이 정도로만 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저도 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개정 정책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네요. 네, 어제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됐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아직 보완책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지 일단 철회부터 한 셈인데요. 일단은 김범준 대표가 직접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네티즌이 또 한 번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영업자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라고 이야기를 공감능력이 좀 하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철회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각자 알아서 배달의 민족을 쓰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하자.
그리고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 앱 어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각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주문하자. 예, 그런 운동이 소비자들 중심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비자들의 착한 배달 운동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벌써 군산에서는 원래 또 공공 앱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배달의 명수입니다. 벌써 10,000명이 넘게 이제 군산 시민이 가입을 했는데요. 일단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주문자와 가장 가까운 음식점 순으로 앱에 뜨고 소개 수수료, 광고료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민간 배달앱에서 받아주지 않는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는 괜찮네요, 이거. 상생 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때 사실은 지자체에서 뭐 좀 재난과 관련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지역 상품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역 맞습니다. 그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 서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상생할 수가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보급이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역화폐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제 그 처음에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려면 냈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어제 또 사과한 이후에는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뭐 맞습니다.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플랫폼 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경제가 무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 이윤과 독점의 편중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3사 어플 지분이 이제 90%가 훨씬 더 넘기 때문에 이미 공정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렇죠. 네, 기업 그렇기 결합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까지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것과는 별개 얘기긴 한데요. 그 요즘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50대 이상부터는 그렇게 썩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또 여기에서 이 좀 약간 소외되는 뭐 그런 계층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거 아까 말한 그 딜리버리 뭐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당장 지금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웹세대라든지 앱에 접근하기 쉬워서 그렇죠.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노령층 같은 경우는 모두 주민센터에 이제 길게 줄을 서서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요. 재난기금 받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인구가 밀집하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별로 앞으로 이제 이런 앱이라든지 웹에 접근할 수 있는 공부나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사회에 발맞추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에 스마트폰 새 거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민망해서 말은 내가 안 사실 물어보지만. 저도 많이 못 쓰겠습니다. 네, 무지한 알겠습니다. 30대 중반이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듣고 우리 앞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그리고 꼭 하나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와. 많은 청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오창석 꽃게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4.15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에서 어떤 정당에 누가 당선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막 밤 늦게까지 관련된 내용을 여기저기서 찾아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요. 그중에서 상당히 팽팽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접전지 인천 연수구의 후보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후보와 연결해서요. 상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단일화 의견 혹은 지역구 선거 전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일정입니다. 요즘에 선거운동 물론 뭐 조용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조용하게 해야죠.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해서. 그렇지만 열심히
처음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네. 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의 상대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상당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 정일영 후보는 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본인의 PR을 하시든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인지도가 몇 달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인천공항 사장을 했고 국토교통부에 3년 근무하고 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100일 넘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아마 인지도가 똑같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정의당 네. 이정미 의원하고 이 정일영 후보하고 혹시 단일화하는 거 아니었느냐,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집중적으로 단일화 요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좀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그 SNS 이런 걸 통해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했고 왜냐하면은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정당 우리 당원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기기 위해서 서로 철학이 다른 후보들이 인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께 꼭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시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하고 총선 후보 단일화를 원래 좀 할 마음이 있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 거를 미루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 후보가 보시기에 이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관계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의당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하여튼, 우리 민주당은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정했고요. 원래부터 단일화 안 하실 생각이었군요. 예, 저는 이제 원래부터 안 할 생각이었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얼마 전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 민현주 후보 탈락하고 민경욱 후보가 사실은 제공차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민경욱 후보가 현역 의원 아닙니까? 당시 이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안 해도 난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바로 지난 일요일 날 저녁 KBS에서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은 저와 민경욱 후보가 소수점까지 같은 1등으로 나왔어요. 둘이 똑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님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진정성 갖고 하면은 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제 이제 정의당 후보에게 김동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이 기호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뛰어드는 것이 옳으냐, 친박 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후보님께 여쭙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 단일화를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단일화가 이제 안 되면서 갑자기 또 저를 그렇게 완전히 근거 없이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답변할 그런 못 느낄 정도로 좀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공직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 공직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지 제가 무슨 이쪽 저쪽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본인이 직업과 관련해서 일을 한 것이고 그것과 정치 그렇죠. 정권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그렇죠. 공격하는 걸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는 전문성을 갖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제가 알기로는 GTX B 노선 조기 착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정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력에 비춰봤을 때는 제일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들이고요. 이제는 제가 또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하던 업무이고 GTX만 해도 제가 전에 철도국장 할 때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때 기초적인 걸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가 예비 타당성 통과는 했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해본 경험이 많고 또 일머리라는 제가 또 여당 후보니까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TX 민영화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그 당시 예전 정권에서도 요직을 맡겼고 또 지금도 이렇게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군요. KTX 민영화는요. 네.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그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네. 근데 저를 마치 KTX 민영화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저는 KTX 민영화를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런 만한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서로 약간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 거군요.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답하네요. 네,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요,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항공업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구조조정도 있고 여객기 반납도 하고 있고 또 뭐 항공회사의 그 하청업체는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다 사직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네.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참 걱정입니다. 제가 작년 4월까지 인천공항 사장 3년 3개월 하면서 비정규직을 1만 명을 정규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오셔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렇게 이제 또 이 공항 제2터미널도 오픈하고 이게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하루에 승객이 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만 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하여튼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그 고통을 나눠 가져야 되고요. 임대료 같은 것도 좀 더 깎아줘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항공업계가 옛날같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공사라든지 정부가 같이 좀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온 국민이 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총선 앞두고 통합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 지급하자, 민주당에서는 4인당 100만 원 지급하자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이러한 그 각 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액수가 문제인데 금액이 그래서 네. 우리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저께 이제 중요한 당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 건의할 거고 여당에서 4인당 100만 원 지급을 이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겁니다. 저는 그게 빨리 국민들께 제가 이제 유세당이다 보면 국민들께서 물어보세요. 언제 주냐고 빨리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빨리 네.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시급하게 주는 게 네. 좋겠다. 빨리 해야죠. 국민들이 빨리 받길 원하시는데요. 네, 빨리 해야 그리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연수울은 사실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계속해서 집권해온 지역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러한 지역구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인천공항 아까 말씀드린 사장도 하면서 전에 또 이제 이 송도 지역하고 인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과 연수을 송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동춘, 옥년 지역이 포함되는데요. 이 지역은 공항과 바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항 경제권으로 개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마이 산업 같은 큰 산업들이 공항하고 바로 붙어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단지, 마이스, 관광객, 첨단 산업을 더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공항 경제권으로 개발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권도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제가 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쪽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수울 선거구에 이제 포함된 송도 1, 2, 3, 4동 주민들이 그 네. 4일 날 지역 현안을 네. 논의하는 토론회를 원래 이제 개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우리 후보는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여기 이제 그 카페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론 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고 그 카페에 올렸고요. 그때 다른 행사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고 대신 내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후보 토론회에 가서 소상하게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겁니다. 절대로 피하거나 뭐 다른 게 아니고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 토론회는 사실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가 또 한번 불참한 적이 있어서 왜 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불참하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같은 토론회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송일 시장님 어떤 토론인지 모르겠고요. 네. 제가 했던 것은 우리 송도 지역에 있는 일반 카페입니다. 일반 카페에서 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네. 보기에는 거기는 좀 뭐 참석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또 여기 일정이 거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카페에 또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입장인지를 다 하셨을 겁니다. 네. 대신 내일 이제 새 후보가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도 길고 거기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역구에 출마하신 후보로서 지역 구민이라던가 이제 본인이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죠. 네, 우리 든든한 여당에 검증된 실력 있는 또 힘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4월 15일 날 꼭 저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후보였습니다. 네, 앞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후보와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인터뷰하는 가운데 언급된 KBS 여론조사 관련 안내사항 있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고요.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큼한 방송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총선 격전지를 떠오른 인천 연수구 지역구 후보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정의당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의당 이번 총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총선보다 코로나 이후의 민생 위기가 훨씬 더 걱정이 됩니다. 새로 구성되게 될 21대 국회는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위기를 위해서 국회가 전념을 다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거대 양당은 2년 후에 다가오는 이 대선을 앞두고 더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비례위성정당 사태도 세대결에 골몰하면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민생 위기 앞에 오로지 국민 보고 일하자. 싸움은 말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당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생 얘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다가 1인당 50만 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소득 하위 70% 말고 전체 국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주민을 포함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이달 만에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과의 또 차이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초기의 제안은 정의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항상 이런 큰 재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지난 IMF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업에 상당한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나서 기업들은 사람들을 마구 정리해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좀 기업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재난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당장 이제 한 달 월급 떨어지고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게 일정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전제 조건으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고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임대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접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초기에 이제 정부 지원 방안들이 주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간접 지원 방식들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이것이 부분적이나마 계속 반대해왔던 두 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역할들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정의당 그러면은 이정미 후보 말에 의하면 지지율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좀 있고 회복이 더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비례위성정당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정의당 같은 좀 그동안 국회가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정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거대 양당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지지율 반등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 당시의 지지율보다 현재 지지율이 더 높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양당의 정치 캠페인이 서로 죽이는 캠페인, 저당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캠페인이 유일합니다. 그중에서 네. 그 가운데서도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결을 지금 해나가면서 다시 국민들이 정의당을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당의 자기 원칙과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진면목을 알아주시게 될 것이고 더욱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래요. 정의당이 너무 원칙만 따지다가 두 개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보수 쪽에 이익을 주고 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좀 소탐대실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에 취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비례성을 더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하자라고 했던 그 원칙이 훼손된 것은 이미 거대 양당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캡까지 씌우자라고 했던 그 안들을 두 당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그 준연동형의 성과를 두 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사실은 집권정당이 두 개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제1야당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작 그 비례를 훼손시키고 양당 꼼수를 부린 당사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 남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남부끄러움을 정의당에게 책임 떠넘기게 하는 그런 양상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두 당이 해도 너무하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이 해도 너무하다. 오히려 정의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억울하시겠어요. 작은 당의 소름이라고 해야죠. 그렇군요. 자, 이제 지역구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 인천 연수구 지역구가 이제 민주당은 정의령 후보, 미래통합당은 민경욱 후보, 그리고 정의당은 이정민 후보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이곳 연수구 을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3년 내내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 연수구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의 변화에 맞는 좀 자랑스러운 대표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네.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것을 좀 바꿔달라. 이정미가.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꽃가마 타고 승승장구 하시던 분이 당 잠바 색깔 바꿔 입으시고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서
이곳에서 그 집권 여당의 힘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갑자기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신뢰를 별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바닥 민심을 계속 닦아나가면서 주민과 함께한 후보고 우리 정치의 자부심이 될 큰 일꾼을 우리 지역에서 키워주시라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꽃가마 타셨던 후보라면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를 아마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의령 후보는 그런 비난 매우 불쾌하다. 좀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미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 있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그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후보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사실은 한 번은 됐다가 또 한 번은 또 안 됐다가 뭐 민현주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이제 됐는데요. 이런 과정은 그럼 또 어떻게 보시고 민경욱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호떡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떡 공천이요? 예. 네, 뭐 아무리 자주 뒤집더라도 불판 위에 오래 두는 헛떡은 결국 타버립니다. 네. 초반에 이 호떡 공천으로 주목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지난 4년의 평가는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기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조차도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받았던 후보가 오로지 그 친황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이 됐다면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을 만만히 본 오만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돌아가는 이 판을 좀 읽어보자면 사실은 이정미 후보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단일화는 이제 인쇄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결국 안 됐기 때문에 불발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원래? 사실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것에 기대서 수도권 전역을 뭐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프리패스를 너무 믿게 된다면 민심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사실 뭐 우리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선거를 돌파하겠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후보만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고 또 사실 정의령 후보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또 주민들의 요구이니까 한번 진작에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대화를 나눌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네. 뭐 상대가 일체의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께서 저를 투표로 단일화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유일한 선거 전략이 이제 사표 심리를 발동시키는 것인데요. 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땀과 정성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민경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정미를 찍으면 이정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미를 찍으면은 민경욱이 안 되고 이정미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남구 시절부터 원래 이 인천 연수구는 사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보수성이 강한데 잘 될까요? 지금 송도와 연수구는 상당한 변화 중에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선을 무조건 보장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슬기롭습니다. 각각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의령 후보가 지역의 한 카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의 수만 명이 그 카페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당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송도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런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참여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께서 그냥 무조건 어떤 당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인천 연수구에서 정말 큰 정치인 키워가지고 인천 발전을 선도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그동안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인천에서 집권하면서 과연 국제도시다운 비전을 그 성과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새로운 선택을 하실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뛰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당대표까지 역임하셔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이거는 조금 딴 후보한테 안 여쭤본 거긴 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검언 유착 관련해서 뭐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이라든가 또 이 언론사하고의 그런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채널A 기자 간의 공방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또 특정 정당에서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좀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3월 13일 날 부친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그때 네. 이정미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딸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좀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도 참 힘들었고, 그래서 조용히 상을 치르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평생, 소위 얘기해서 이제 1번당만 찍어오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진보정당의 길로 들어서고 나서부터, 우리 딸이 가는 길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정당이 정말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를 해주시고 저와 함께 당원으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는 모습까지 아버지께 보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꼭 그 결과를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려서 마지막에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다죠. 이정미 후보를 영입하면서 한 번만 하기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번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 연수구 후보였습니다. 오늘 총선 격전지 인터뷰는요. 인천 연수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만나서 해봤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에게도 요청을 했는데 방송에 응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